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킹달러 돌아오나 불안해진 환율 체크 포인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10원 이상 오르면서 1315원에 거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16일 이후에 두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연구원님, 다가오는 미국의 3월 FOMC, 이 빅스텝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다 보니까 또다시 킹달러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긴축 우려가 작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 흐름부터 먼저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작년 연말, 저희가 이제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인 날, 저희는 59원 하락을 맨 처음 경험을 하게 됐어요. 작년 초부터 작년 말까지 사실 환율 시장으로만 봤을 때는 저희는 상승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긴축 기조를 상당히 빠르게 가져가면서 많은 기준금리 인상이 작년 3월부터 진행이 됐고요. 이제 그거의 결과 아무래도 환율 자체도 1,450원까지 상승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지만 하락폭도 상당히 컸다라는 거를 작년 연말쯤 많은 분들이 좀 경험을 하시고 계실 것 같고요. 그렇죠. 연초에 오면서 좀 내려왔던 환율이 이제 1200 초반선까지 좀 내려오면서 맞습니다. 안정화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긴축 기조가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을 거다. 저희가 흔히 최종 금리 수준, 터미널 레이트이 거의 다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긴축 장기화 기조 자체가 이제는 좀 더 옅어질 거다라는 시장 내 베팅이 좀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환율 자체가 좀 그간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는데 지금 다시 1,300원, 오늘 같은 경우에는 1,319원까지 제가 지금 보고 온 상황이에요. 예. 상당히 상승 속도가 다시 한번 좀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질문으로 좀 돌아오자면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작년에 말쯤 환율이 갑자기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긴축에 대한 베팅을 진행했던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베팅을 좀 돌렸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 면에 있어서는 약세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국채 금리로 봤을 땐 미국채 10년물이라든지 2년물 같은 것들이 레벨을 다시 한번 좀 톤다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본인들의 베팅 포지션을 반대로 가져간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 북클로징을 한 이후에 올해 이제 장이 열리고 그러한 어떤 기조를 바탕으로 진행을 해왔지만 데이터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CPI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PCE 물가지수 같은 경우, 그렇죠. 네, 그러한 것들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의 가장 스타트는 뭐였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비농업 고용 지표가 상당히 크게 나온 부분이 조금 영향력이 있다. 물론, 네, 맞습니다. 물론 사실 그런 어떤 데이터에는 통계적 노이즈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1월 비농업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본인들의 판단 기준점을 좀 바꾸는 그런 어떤 1월 데이터였고요. 요번에 CPI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조명을 크게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중치를 좀 조정하는 그런 어떤 결과값이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결과였습니다. 애초에 기준이 되는 것들이 조금씩 바뀐 게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사실 비슷한데 이제 그 기준치에 적용하는 가중치가 좀 달라졌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33.3%였는데 지금 이제 거의 34% 이상으로 반영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어떤 가중치가 바뀌다 보니까 실제 데이터적 어떤 노이즈가 조금은 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졌는데 사실 데이터가 아직까지 높게 나오고 특히 PCE 물가지수 거기에 이제 근원 PCE 같은 경우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의 기준으로 삼는 데이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의 PCE가 높게 나오니까 금리 인하, 연내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다라고 베팅했었던 일부 시장 포지션이 다시 한번 청산되는 그런 현상이 좀 유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는 다시 한번 재차 좀 빠르게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로 가면서부터 점점 긴축, 조금씩 끝이 보이나 보다 했는데
올 초 들어오면서 각종 지표들이 그 반대대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고용부터 예상보다 너무 잘 됐고 거기다가 물가 지표 CPI부터 뭐 PPI, PCE까지 다 예상치를 뛰어넘게 잘 나오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뭐 금리를 계속 올려가도 되는, 그러니까 예상보다도 긴축 기조는 더 오래, 더 강하게 갈 것이다라는 이런 시장 투자자들, 참여자들의 판단이 좀 서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긴축 우려가 작용이 되면서 환율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최근에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요새 이 경향을 좀 보다 보면 이 원화가 주요국 통화 대비해서도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 못난이 통화가 돼버렸다는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 무역 수지 적자라든지 뭐 중국 리오프닝 수혜가 뭐 제한적이다, 이런 영향으로 좀 풀어보면 될까요? 당연히 원화는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통화죠. 네네. 그리고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가장 잘 반영되고 있는 통화가 원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화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 큰 거는 오늘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네. 이제 그동안 사실 작년에도 원화가 상당 부분 약해졌을 때 네. 왜 원화만 그렇게 약해지느냐라는 그렇죠.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모두들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원화는 아까 말씀드렸듯 중국이랑 연동을 먼저 지어보자면 예. 이제 프록시 통화 역할을 하는데, 프록시 통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이제 중국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가 유사한 부분이 많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한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거나 위안화 가치가 상승했을 때 그거는 필히 원화로 연동되는 경향성이 보인다라는 걸 외국인들이 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위안화에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 이슈라든지 이제 정부 이슈가 상당히 많이 끼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은 그거 반드시 밀어붙이고 그렇죠. 갑자기 정책이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진핑 리스크가 갑자기 유입이 되면서 네. 상당히 큰 어떤 불안함에 떨어서 차이나 리스크 그리고 차이나 런이 발생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위안화가 나쁘지 않아 보여서 투자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위안화와 거의 연동이 되는 원화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또 반대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때는 원화 약세 웨이팅이 같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연 저희가 모수가 커야, 그러니까 파이가 커야 변동폭이 좀 덜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흔히 주요국 통화, 달러라든지 엔화, 뭐 유로화 그런 것들은 결제 수단으로서는 원화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는 통화들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퍼센트만큼의 움직임이 원화나 유로화 또는 원화나 달러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모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변동폭의 차이는 원화가 훨씬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이라는 거를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24시간 거래 뭐 이런 식의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의 어떤 주요 하나의 키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NDF 시장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이건 네. 역외 시장이잖아요. 이 NDF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량을 역내 시장으로 같이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면 그럼 이제 파이가 커지고 모수가 커지게 된다면 변동폭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맥락도 이제 같은 선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어떤 펀더멘털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뭐 물론 경상수지, 무역수지 최근에는 사실 좋지 않은 흐름 보이고 있지만 맞아요. 그것이 과연 변동폭을 키우는데 주요 요인이냐라고 했을 땐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구조적인 원화의 문제에 있다라는 걸 대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이렇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원화 자체가 중국과의 연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 거기다가 지금 무역수지 적자 이야기도 제가 언급을 간단히 했지만 이거 자체가 변동성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연구원의 판단까지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자, 언급해 주신 대로 사실 원화의 변동성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 이렇게 좀 심리적인 표정이 상당히 좀 심한 것 같은데 요 이유도 간단히 좀 작게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원화의 변동성을 조금 더 외국인들의 표적이 되는 이유를 예. 여쭤보신 거잖아요. 네네. 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통화에서 사실 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원화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미국의 경기 그리고 미국의 FOMC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원화, 우리나라의 자산군이 같은 영향을 좀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프레딕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안화 통화 정책을 좀 사용하고 있죠. 네.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거나 제로 금리를 이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LPR, 걔네들이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우대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시아 주요국이라고 했을 때 아시아 3국, 일본, 한국, 중국 네. 이 세 개의 국가 중에 미국과 통화 정책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을 좀 더 크게 받는 국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땐 아무래도 한국인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네. 지금까지 무역 수지가 상당히 흑자 폭을 꾸준하게 보여왔고요. 예. 경상 수지도 이번에 이제 한 번씩 마이너스를 보이긴 했지만 경상 수지도 상당히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따지면 영업 이익도 나고 있고 비영업 이익도 계속 나고 있는 그런 국가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의 어떤 중앙은행 총재 분들의 이제 발언을 보니까 국가 자체가 나름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국가이고 방향성 자체도 사실 글로벌 기조와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기조이고 그 다음에 원화라는 통화 자체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통화다라는 면에서 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거래하기가 좀 더 용이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이제 주요국에 비해서 당연히 작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디밸류에이션이 좀 되어 있다라는 예. 평가 속에서 조금 유입이 많이 되거나 좀 빠져나가기도 많이 하는 그러니까 등락이 좀 많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투자 어떤 수단으로서의 도구가 자주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또한 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요소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뭐 요즘에 한국은행에서도 참 많이 걱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일 텐데 말이죠. 이 금리 이번에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과의 금리 차이, 거의 좀 최대치로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전처럼 이 환율 발작의 가능성도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발작이란 표현이라기보다는 급등 가능성에 대해서 네네. 많이 이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또 이창용 총재 그리고 이제 그 전 이주열 총재님 다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네. 저희가 이제 금리가 역전된다. 이꼴 그것은 자본 유출이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공식을 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우선 첫 번째로 실제적으로 이 정도의 금리 역전 사례가 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채권 유입 금액이 어떻게 됐느냐를 과거 사례를 좀 보자면 네. 그때 사례에도 분명하게 채권 순유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가 역전된다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그거를 사실 이탈 요인으로 보느냐 예. 그렇게는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왜냐하면 재정 차익 거래가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주 이제 금리 역전에 있어서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또는 금리에 대한 어떤 변동을 먹을 수 있는 요인인데 죄송합니다. 네. 숨 한번 고르고 말씀해 주시죠. 네. 자, 이 한미 간 금리 차이가 워낙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화제가 되고 있죠. 동결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민의 부담들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테지만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려가는 과정에서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자꾸 벌어지게 되니까 이게 또 우려가 되는 요인이다라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연구원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주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런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사실 그게 자본 유출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사례들이 과거에 몇 번 저희가 확인을 충분히 했었다라는 예.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한 그럼 외국인들은 어떤 포인트에서 사실 이거를 주로 점검을 하느냐라고 했을 땐 외국인들은 성장성을 주로 많이 봅니다. 성장성. 네, 주로 이제 무역 수지라든지 예. 아니면 경상 수지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국가에 이제 투자를 했을 때 네. 그 국가의 어떤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만큼 높으냐를 예.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지 재정 차익 거래를 위해서 그런 금리 역전을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는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예.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가 충분히 역전되어 있어도 아직 성장성이 충분하다라고 판단되어 있다면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은 굳이 본인들의 자금을 뺄 그런 여지는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환율 발작에 관해서 급등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입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그래서 벌어지는 한미 간의 금리 격차 사실 뭐 연구원의 언급대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죠. 이 한미 간 금리 차이가 벌어진다?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되면은 자금 유출이 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우려를 할 텐데 마냥 그렇게 돌아가지만은 않는다는 점 역사적인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성장성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단순히 한미 간의 금리차 격차가 환율 급등의 가능성 바로 이어지질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 얘기 또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의 금리 인상을 할 텐데 뭐 빅스텝 가능성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스탠스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페드에 독립되지 않는다 하는 이라는 이제 말씀을 이창용 총재님께서 이전에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행보가 조금씩은 갈리고 있어요. 당장 3월 FOMC에서는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강력한 지금 의지를 많은 FOMC 의원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예. 반대로 한국은행은 이번에 동결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한국의 내부적인 문제를 조금씩은 조명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앞으로의 FOMC, 특히 이제 이번 PCE라든지 CPI를 보면서 긴축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겠네라는 새로운 어떤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우선 잠깐 스탑해보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 특히 이제 FOMC라든지 아니면 유럽 ECB라든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를 우선 관찰해보자라는 게 이번 금통위의 핵심 주제였고요. 일단은 관찰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눈치 보고 하자. 그렇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통위가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후에 금리 상승 룸이 사실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네. 이제 25bp 올리거나 50bp 뭐 그 정도가 거의 맥스고 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시키는 거는 이제 부동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터미널 레이트 점차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최종 금리 수준이 점차 올라가고는 있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저는 거의 막바지에 왔다. 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일 뿐이지 네. 그게 작년만큼 그렇게 장기화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입장 어떻게 할까를 또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끝날 것처럼 보였던 긴축의 기조 예상보다 더 높게 그리고 더 강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한국은행의 입장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갈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좀 연구원의 입장으로는 25bp 또는 50bp 인상 정도를 일단은 뭐 최대로 판단을 하고 있고 금리 인상 기조는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판단을 들어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약해졌습니다. 오늘도 좀 팔아치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해진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 금리 동결로 더 약화되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거를 좀 연장해서 보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금리 수준에 의해서 본인들의 의사 결정, 그러니까 투자 결정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 이꼴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금을 빼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머징 국가죠. 그리고 원화도 위험선호 통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좀 정세가 불안하다라고 했을 때 특히 중국과 한국의 어떤 이제 경제적인 공동체의 역할이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 네. 둘의 무역으로 인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놓여져 있다라고 했을 땐 최근 G2 갈등이 다시 한번 좀 재점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찰 풍선 사건 이후로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씩 더 갈등 상황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 그래도 한국의 지금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가 긍정적이진 않은 상황인데 과연 한국에 투자하는 게 옳을까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순매도세가 조금씩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고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금통위에서 분명히 한은 총재님께서 뭐라 말씀을 하셨냐면 우선 홀드다. 그렇지만 우리는 5명의 위원이 아직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멈춘 게 아니에요. 예. 그냥 한 번 잠깐 쉰 겁니다. 그렇죠. 쉬어가는 거죠. 네, 멈추는 쉬어가는 게 아니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동결, 오케이, 외국인들은 빠져나가겠다 이렇게 의사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미국의 상황을 좀 더 많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예. 이제 미국의 소비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노동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부동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먼저 같이 점검을 하시고 네. 이제 국내 상황을 같이 보셔야 되겠죠. 특히 이제 단기자금 시장 내에서의 어느 정도 경색이 얼만큼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지 이제 금통위에서도 나왔듯이 단기자금 시장 내에서의 경색이 꽤 많이 해결이 되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외국인들한테는 얼만큼의 메리트가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수세 요즘에 좀 많이 팔아치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걱정들이 많이 드실 겁니다. 금리 동결 이런 영향이 있을까라는 점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 금리 동결이 외국인의 매수세 약화를 가져왔다? 이건 노라는 분석을 좀 내려주셨고요. 오히려 이 대외적인 상황을 한다는 점, 미국의 상황을 조금 더 잘 쫓아가면서 상황을 판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님 환율 움직임 관련해서 좀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들이 있다면 요거 좀 자세히 안내를 해주실까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외적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네. 우선 인접국가 먼저 좀 볼게요. 네. 저희 인접국가라고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가 우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저희가 4월에 BOJ 총재가 이제 바뀌는 상황이 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새로운 총재가 이미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총재가 이제 과연 어떠한 통화 정책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땐 엔화는 이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하나의 통화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엔화가 예를 들어 초강세를 보인다라고 했을 땐 예. 달러 인덱스는 상대적으로 엔화 강세에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서로 반대적인 역학 관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지금 초안화 통화 정책을 폐지할 거다라는 상당히 많은 헤지 펀드들의 물량이 예.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 미국 10년물 국채의 상단이 최근 0.25에서 0.5로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걸 저희가 YCC 컨트롤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지금 10년물 상단이 0.5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0.57%, 0.58%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YCC 밴드를 더 위로 올릴 것이다. 하단을 더 아래로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초안화 통화 정책의 기조를 좀 더 약화시킬 것이다. 라는 외국인들의 판단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왜 이런 판단이 들어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일본의 소비자 물가 역시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국가랑 논리가 비슷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너희가 계속 초안화 통화 정책 이용할 수 있어? 예. 네, 제로금리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라는 의문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총재가 바뀌는 거예요. BOJ 총재가 바뀌는데 그럼 그 상황 속에서의 총재의 스탠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저희한테는 첫 번째 주목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죠. 중국. 네, 중국. 이제 3월 양회가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다가오고 있네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양회라면 사실 중국의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이벤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벤트이고요. 예. 작년 이제 시진핑이 3년임을 한 이후 첫 열리는 양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작년에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양회를 기준으로 풀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렇죠.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히려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백지 시위 같은 것들도 네, 네. 이제 발생을 했고 중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었죠. 네. 그러면서 이번 양회에는 그럼 뭐에 집중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땐 경제 성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 후진타오 시절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던 거품을 좀 걷어내고 저성장 그렇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중국의 체제 전환이 조금씩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체제 전환을 어느 정도 이뤄내고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꽤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국의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은 좀 더 위협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본인들의 토지를 이용한 사업을 많이 하면서 네. 이제 세수 대신에 그거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침체가 결국에는 지방 정부의 침체 그리고 중앙 정부의 침체로 조금씩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 생각보다 위험한 트리거가 부동산이 갖고 있거든요. 중국 그렇습니까? 내에서는. 예. 그러면서 이제 단지 소비, 이제 제로 코로나를 풀고 도시 봉쇄를 풀었기 때문에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도 있지만 네. 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바라는 5%에서 5.5%의 경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세부적인 안들이 중국 양회를 통해서 좀 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부동산이 그렇게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관련된 이런 각종 기사들도 많이 쏟아졌던 거군요. 맞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했을 땐 네.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느냐라고 봤을 땐 아무래도 인프라 사업이었습니다. 예. 1대1로 같은 것도 같은 이제 그렇죠. 맥락이잖아요. 이제 인프라 투자는 기본으로 이제 토지 매입부터 시작을 해서 맞습니다. 그 위에 무언가를 건설하고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토지의 어떤 부동산 정책 그리고 부동산의 어떤 가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중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소비가 얼만큼 활성화될 수 있느냐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미국과의 이런 G2 갈등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양회를 기점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많이 알아낼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 쪽에서는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상당히 많죠. 저희가 네. 클래식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략 PCE, 뭐 CPI, 네. 그다음에 고용, 소비, 그렇죠.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보고 있는 첫 번째는 우선 소비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왜 소비를 봐야 되느냐? 작년 한 해 사실 되게 어색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라고 네. 했는데 올해 1월 소매 판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노동 시장은 아직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네요. 그 경기 침체 이야기를 각종 헤드라인에서 더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상하게 지표는 잘 나오고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원들, 저 같은 사람들이 예. 왜 이럴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결과를 내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좀 설득력 있는 답변은 재작년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네. 미국이 상당히 많은 유동성 자금을 살포했잖아요. 근데 그 살포의 방법이 그 전과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그 전과 어떻게 달랐냐? 이번 유동성 살포는 개인 통장들에게 직접 돈을 꽂아주는 형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내 통장에 직접 나라가 주는 돈이 들어온 상황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이제 초과 지급 어느 정도 이제 국가가 초과 지급을 해줬느냐에 대한 어떤 소비인 건데 이런 초과 지급에 대한 소비는 아무래도 통화 승수라는 조금 더 많은 유동성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게 소비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럼 기업이 그 돈을 얻게 되고 그럼 기업은 그 돈을 재투자를 하고 그러면 이걸 기업들에게 추가적으로 대출을 해준 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를 좀 넣게 되고 한나의 돈이 되게 다양하게 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효과를 나타내었고 그런 어떤 초과로 지급됐던 그런 어떤 소비 여력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설득력 있는 지금까지의 결과인 거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의 핵심은 과연 이 남아있는 여분 저축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예. 소매 판매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는 돈이 좀 있는 거죠.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소비가 견고할 수 있는 주머니 사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식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도 점차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좀 최근에 좀 재밌게 봤던 데이터 중에 하나가 네. 노동시장이 좋은데 임금 상승률은 높지 않아요. 그래요. 네, 원래 노동시장이 지금 이제 연준 입장에서 노동시장을 가장 무서워하는 이유가 이제
프라이스 스파이럴인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노동 시장이 뜨거우면 그거에 응해 임금을 조금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렇죠. 근데 임금은 아무래도 하방 경직성이 있는 물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가 떨어지기 어렵다라는 게 연준의 의도였고 파월의 의도였는데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임금 상승률이 조금은 완화됐다라는 건 어색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땐 이제 본인들이 나라에서 받았던 돈을 다 소진한 그런 노동자들이 네. 노동시장으로 조금씩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있는 상황이라 물론 일자리가 여러 개는 있지만 예. 그렇지만 내가 임금에 대한 협상을 할 만한 협상력은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냥 그럼 여기 바로 일자리 들어갈래 이렇게 일자리를 그냥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임금 상승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소비의 여력이 조금씩은 감소되고 있다. 그동안 연준이 살포했던 그 유동성들이 조금씩은 많이 거두어들여지고 있다라는 어떤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이러한 소비가 여력이 어느 정도 다 떨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실제 저희가 왜 침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지 왜 하드랜딩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를 보되 이 소비가 그러면 이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살포했었던 이 돈들이 과연 언제까지 경기를 특히 소비 면에 있어서 버텨줄 수 있느냐에 대한 거를 먼저 좀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 첫 번째 소비에 있어서 좀 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고용인데 이제 고용은 이런 소비와 좀 비슷하게 네. 고용 시장이 좋은데 이게 지금 임금 상승이랑 연결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같이 보시기를 좀 원합니다. 예. 그냥 노동 시장이 좋네. 이거는 뭐 미국이 긴축 기조를 강화하겠네.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바로 연결하신다기보다는 네, 단순하게 보지 말고. 그렇죠. 단순하게 보신다기보다는 노동 시장이 좋네. 그러면 이게 임금 상승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지? 또는 노동 시장이 좋으면 과연 어떤 산업군에서 또는 어떤 이제 저희가 계층이 있잖아요. 각 예. 소득별로 계층을 나눠 놓잖아요. 그럼 각 소득 계층 어디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산업군이 발전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보신다면 새로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제 물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가는 지금 사실 연준은 크게 두 가지 이제 두 어떤 부류로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예. 보여지는데 이제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전 부의장이죠. 네네. 지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부르셔서 가셨고 이제 근데 이제 라일 브레이너드 파와 이제 파월 연준 의장 파로 좀 나뉘어져 있었었는데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두 의견이 계속 이제 충돌이 될 건지를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제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물가는 저희가 지금 상품 물가와 서비스 물가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상품 물가는 디스인플레이션에까지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잡혔다는 건데 이제 서비스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축 기조를 함부로 풀 수가 없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물건이 모자르면 물품이 모자르면 수입하면 되는데 서비스가 모자르면 그건 수입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공급이 쉽지 않다라는 게 서비스의 서비스 산업의 하나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물가까지 잡혀야 실질적으로 물가가 점점 잡힐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놓여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물가를 보셨을 때 특히 PCE 물가 지수 같은 걸 보셨을 때 상품 물가와 서비스 물가, 내구재 물가와 네. 그 레저, 접객업 이런 것들의 물가가 어떻게 좀 연동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디커플링 되고 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보시는 것도 저는 좀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만 유럽 쪽 말씀을 드리자면 예. 사실 유럽 쪽도 봐야 될 건 많지만 한 가지 우선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에너지 쪽을 많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무래도 저 천연가스 같은 경우 저희가 대표적으로 어떤 인덱스를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네. 네덜란드 TTF라는 지표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유럽 내에서 특히 독일 같은 경우 전기,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많은 연동성이 있잖아요. 그런 에너지 가격이 어디 추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느냐? 물론 겨울철이 라니냐 현상으로 좀 따뜻해서 네네. 에너지 공급이 좀 우려가 많이 완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네, 유럽이 좀 다행히도 좀 버텨줬습니다. 걱정 정말 많이 했는데 말이죠. 그럼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노드스트럼이 아직까지도 재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이제
탈원소한 그러니까 이제 석탄 이런 원료를 벗어난 깨끗한 청정에너지로 가기까지는 절대적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좀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유럽 쪽 경기를 에너지와 좀 연동해서 보시고 이런 에너지와 유럽 그리고 유럽과 중동 이런 어떤 지정학적 관계들을 좀 같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주목할 만한 포인트까지도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NH선물의 김순영 연구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NH선물의 김순영 연구원 모시고 환율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좀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투자 판단에 도움될 만한 정보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